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죠. 그런데 요즘 이 사회복지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 노동자만 하더라도 관련 보호법이라도 따로 있는데요. 이분들은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마땅한 보호 조치가 없어서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군산에서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세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우선 주택관리공단 김현우 실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영규 사무총장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위기 대응이란 말,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주는 분들, 이 사회복지 종사자에 관한 게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 대부분 돌보는 상황에서 위기나 뭐 안전,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 뭐 나온 이야기들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오늘 지금 간담회를 끝나고 막 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네. 그건 좀 말씀을 좀 드린데 오늘 네. 군산 나원종합사회복지관 김혜경 부장께서 네.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크게 이제 6가지인데 신체적 폭력 사례랄지 네. 또는 뭐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뭐 성희롱과 성추행 포함한 성폭력, 그다음에 뭐 칼과 같은 위험물을 소지하고 또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현장 종사자의 대부분 70% 정도 여성입니다. 네. 20년 결혼한 지 20년 미만의 여성들한테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적 폭력도 있었다고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지금 그 내용들이 군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곳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곳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전국에 지금 영구임대 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한 160여 개소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금방 아까 배인재 관장님 해주신 대로 신체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력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의 사후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구체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사실 네.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 대단히 한계가 있는 것이 맞고요. 네. 예컨대 저희가 공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상에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심각한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네.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속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이 상황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어쨌든 70% 정도가 이런 금방 말씀하신 그런 폭력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일하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상상하더라도. 아무튼 일단 두 가지로 정도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폭언이나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예컨대 그 복지관이나 혹은 관리사무소나 어떤 지역사에 대한 구체적 불만이 있어서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하여튼 왜곡되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인데 사실은 가장 흔한 경우가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상, 환각, 조현병, 양극장애, 조울, 치매, 성도착증 등등 우리가 사회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네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개인의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하고 대응해야 되고 예방하는 그런 구체적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급 대상자들의 처한 환경도 좀 맞물려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배인재 관장님이 피해 사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사례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예, 총장님께서 이제 정신 질환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례를 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표출되는 양상이 또 음주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아.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네.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틀 만에 오셔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들 얼굴을 뭐 2차례 뺨을 가격을 한다랄지 또는 네. 뭐 자기 어떤 망상적인 상황에 있어서 음. 뭐 옷을 벗고 또 뭐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직원들한테 이러저러한 요구를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한다랄지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에 이직을 고려하거나 네. 그만둘 생각도 하세요.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실력 있고 검증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비단 복지관뿐만 아니라 네. 복지관에 함께 하고 있는 관리소의 직원들도 똑같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 공간 안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은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 관련한 네. 법이 있는데 뭐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의 폭행 방지 뭐 그쵸. 관련한 법도 있잖아요. 의료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실 있는데요. 그게 적용이 되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 중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대응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네. 그 대응에 관련된 논의도 오늘 좀 많이 있었어요. 보수교육이 그걸 좀 반영을 좀 한다랄지 네, 네. 특별한 어떤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랄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자생적인 그 움직임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우리 도청이나 시청에 가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그 게이트키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체온을 측정하고 또는 네. 알코올 상태인 건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신체적으로 저지하는 청원 경찰이 있다랄지 또는 이제 그 어떤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을 때 그분에게 이제 피해를 받은 분이 비상벨을 누른다랄지 좀 심지어는 뭐 셔터가 내려오게 한다랄지 뭐 이런 네, 네. 물리적 장벽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럴 것도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사실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조차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어쨌든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처우가 열악하지만 정말 나보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소명의식 갖고 일하시는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떠신가요? 뭐 이거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떠신지 궁금해서 네. 어떤 그 오늘 네. 사실 사례 발표를 하신 오늘 그 20년 차 부장님께서 그 마지막 발표를 하면서 울먹이시고 또 네. 여러 번 그만둘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네. 트라우마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또 달래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이제 그게 부재하고요. 이 복지관들이 국가의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일을 하는데 국가는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예산을 주지만 자신의 그 심리 정서적으로 그 피해받은 이런 것에 대한 치료나 보상 이런 어떤 대비책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오늘 논의 이후부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은 그 서비스를 준 지자체 이 도급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감정 노동자들 그 확대되는 범위에 있고 그래서 사용주인 법인 뭐 복지관장님 원장님 포함해서 행정 지자체 책임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 좀 사실은 군산시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의회와 함께 이 예산과 어떤 그 방어 대책, 그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네. 오늘 다른 분도 토론회 같이 하셨잖아요. 네. 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떠신지. 예. 네, 저는 이제 그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네, 이제 네.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이제 사회복지관이 이제 한 1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토론회 이제 공감 많이 했고요. 네. 또 저희도 항상 이제 동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깊은 공감을 하고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선에 계신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위협 요인에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좀 방검복도 지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폭언폭행은 이제 일시적인 이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상처나 트라우마는 남지만 네. 근데 흉기에 의한 위협은 상당히 고강도의 어떤 위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안전하게 이제 조금
본인의 보호 장치.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녹취 전화기. 녹취할 수 있는 전화기.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고지를 하죠. 네네네. 전화 주신 분한테 네네. 녹취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제 뭐 전화로 인한 폭언은 좀 상당한 감소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대안도 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건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뭐 조치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토론회를 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뭐 지자체나 정부 역할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좀 우선 네. 뭐 제가 이제 네. 저도 그 복지관에 상당 기간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우선 그런 그 폭력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랄지 네. 해서 청원 경찰 이야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했고요. 네. 물리적인 아까 방벽에 대한 것은 오늘 발표는 없었지만 또 시민단체에서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1차적인 어떤 폭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비상벨이랄지 오늘 또 우리 경찰서의 과장님 생활안전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런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래서 네. 비상벨을 설치하면 상황실에서 이것 관련된 뭐 대응을 한다랄지 지금 네네. 현재 동사무소는 그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교환했고요. 어쨌든 행정에서도 좀 굉장히 뭐 도의회 우리 조동영 의원님도 오셔서 좀 깊이 있게 좀 예산과 함께 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는 의지도 좀 피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혹시 총장님 다른 지역 예. 그 어떤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실 게 있나요? 뭐 사례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네, 특정한 네. 사례를 좀 소개한다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아까 토론회에서도 잠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우리가 방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로 이제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차단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네.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과연 그게 다 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계속 사건은 터질 텐데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 고민하다가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겠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네네. 하여튼 이제 대안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기거하고 계신지를 좀 미리 파악하고 발굴해서 소위 사례 관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에게 혹은 관리사무소에 그 정신보건 관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네.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입법화를 해야 될 겁니다. 뭐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배치가 의무화되려면 입법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일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는 데는 이게 과거에는 단순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곳이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서비스 플러스 사실은 그게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네. 이게 조금 그분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성을 교육하고 또 그걸 공유하고 그걸 회복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민간사회복지 영역 또 민간시민단체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이 네.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호장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심리치료나 안정을 위한 휴식 제공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누군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땐 잘 안 들어주다가 죽고 나서 그렇죠.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막 사후 대책만 만들고 이러잖아요. 저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고통들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만 말씀해 주신 대로 법률도 좀 필요한 것들은 제정이 되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 뭐 전화기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후 사회복지사 협회 차원의 계획이 좀 있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위기 대응 그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CBS 통해서도 광고도 좀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회복지사들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도 하고 네. 법적 지원도 하고 노무 지원도 이렇게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시스템으로 법의 조례에 맞게끔 인권센터나 네. 권익옹호센터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민들의 뭐 어쨌든 의식이나 협조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와 주셨는데 끝으로 오늘 뭐 토론회도 하셨고 하니까 다 한 번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실장님부터.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이제 그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좀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의를 하고 싶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적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공동체에 적응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을 공동주택에서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선치료 또 지속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재활 노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임대주택에 같이 이제 다른 분들과 건강하게 이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또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재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서 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는 뭐 그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긴 합니다만 네. 타인의 어떤 그러니까 이웃들의 어떤 불편을 초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임차권이나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제약이 일정 부분 공정한 절차와 어떤 뭐 법원의 어떤 그 집행력을 빌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임대사업자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신영기 사무처장님. 예,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물론 공공인 사회복지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중요한 또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에게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보기에 민간 사회복지사 그냥 사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일정 부분의 뭐 책임성 혹은 또 그 지위를 공공에서 부여하는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인재 회장님. 예, 뭐 요즘 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하도이죠. 지역사회 네. 안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처우나 인권 문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복지국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협회 입장에서 그것 좀 네. 진전시키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말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그 단지 네, 안에. 그래서 네.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좀 칭찬해 가면서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어떤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들도 일할 수 있는 처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